네, 민주당의 데일리 방송 불파 오늘도 저는 캐스터 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캐스터 박주입니다. 오늘은 네. 준호 특집이라 하는데 그거 기대도 됩니까? 준호 특집이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방송이다 보니까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전략들 네. 한번 좀 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이분이 항상 이분은 성함이 천준호고 네. 네, 저는 한준호라서 한준호고. 제가 항상 부족합니다. 첫 번째 준호 한준호, 네. 첫 번째 준호 천준호 아닙니까? 네, 진짜 준호 정준호도 있습니다. 천준호도 있고요. 네, 자 여러분 그 델리민주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정말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 오늘도 잊지 않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활성화가 많이 돼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주변에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에는 두 분을 모십니다. 김병기 의원님 그리고 부승찬 의원님. 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부승찬 의원님은 초반에 이제 수요일 캐스터로 섭외를 했는데 저희 제작진이 깜빡해가지고 지난주에 놓친 거예요. 맞습니다. 튕긴 네. 거죠. 아니 튕기다뇨. 워낙 또 바쁘시기도 하고. 네. 네. 그 부승찬 의원님 요즘 한참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의원실에 사진을 좀 부탁드리니까 이런 사진을 주셨어요. 네.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사진이 네. 이게 부승찬 의원님이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시잖아요. 예. 원래 그러면 조종을 하셨나요? 아니요. 원래는 조종병과였는데 네. 조종병과는 12년이잖아요. 아, 의무복무가. 그래요? 지금은 제가 잘 몰라서. 15년인데 네. 이게 사관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그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사육시키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5년차 전역을 해야겠다. 우와. 근데 이제 4학년 때 이제 조종병과가 나온 거야. 네, 그럼 네. 이게 12년을 할 생각을 체력도 하니까 이거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종 훈련을 받다가 네. 군의관을 찾아갔어요. 군의관한테요? 군의관을 정예회과 군의관한테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했죠. 네, 5년차 전역해서 꼭 할 게 있는데 이번에 저 소견서 하나만 써달라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2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사관학교 나오고 조종사가 안 되면 다들 진급도 안 되고 조종사하시잖아요. 네.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선호하는 병가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네. 거죠. 절대 후회 안 한다. 그래갖고 이제 2번 물어보시고 만성요통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소견서 써줘갖고 이제 허리 이게 통증으로 해서 비행 못하는 걸로 빼줬어요. 그래 결국에 무슨 병과를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정보병과요. 정보병과. 네, 정보병과 받아서 이제 저 북한에 네네네. 대한 군사 위협 분석 담당, 네, 네. 미사일 위협 분석 담당, 네. 뭐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령관 그 브리퍼, 네. 뭐 이제 각종 훈련, 일일 상황 브리퍼 역할을 좀 했었죠. 어쩌면 같이 일하셨을 수도 있었겠네요. 아니 이제 그거는 같이 했을 수도 있고. 5년차 전역해서 국정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군 출신들이 5년차 전역해서 우리 동기생 중에 아실 거예요. 저 윤재민이라고. 그거 얘기해도 됩니까? 그거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되게 홍장원이는 압니다. 홍장원 차장은 알지만 그 5년차 전역하고 5년차 전역하고 국정원에 시험을 봐요? 네. 네, 봐서 거기로 가는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약간 사관학교 출신들은 네. 10년인데 5년차 때 전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특히 육군사관학교인데 처음 알았어요. 갑자기 대위하고 나온다고 하거나 소령 달면서 나온다고 할 때는 뭔가 일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디 국정원 좋은 데로 같은데, 가거나 예, polling 대잖아요. 결국 네.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서 왔었으면 선발했지만 정말 멋있게 잘하셨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1차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네. 겁난 거예요. 전역하기가. 97년도? 97, 98년.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국정원 시험 봤다가 떨어지면 뭐 이런 것도 걱정되고. 야,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됐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쭉 하게 되고 네. 10년 차에 네. 연세대학교 석사 위탁을 갔는데 대학원 위탁을 갔는데 그때 이제 문정인 네. 특보님을 네. 만나면서 아, 이거 전역을 해야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년 석사 마치고 들어가자마자 전역 지원서를 쓰고 네. 이게 석사 2년을 했으니까 2년 또 의무복무를 해야 돼요. 해야죠. 아. 네, 그래서 2년 의무복무하고 바로 나와서 공짜가 없네요, 군은. 그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특보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연금도 20년이면 연금도 받는데 이런 사람 처음 본다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네, 처음 그걸 안 본다는 하시고. 거지. 그러면 이제 45부터 연금을 받는데 네. 네. 군인연금을 받는데 이게
같이 이제 저녁 자리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네. 나는 그래도 지도 교수인데 아. 나한테는 솔직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요? 그랬더니 네. 야, 성이야 음주야 이러는 거예요. 성이야 음주야. 아 문제가 일어나서 아, 그러니까 나가는 뭐 거 아니냐. 성추행이나 이제 그러네. 나가는 사람들 보면 성추행이나 뭐 너무 이런 거. 솔직하신데. 그 이제 음주운전해서 이제 진급 못하거나 이러면 네. 이제 빨리 도망가는 경우니까 지도 교수한테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거 아니라 자꾸 계속. 네, 그래서 연금을 안 받고 나오니까 네. 뭔가 이 친구는 사고 쳤다. 아. 내가 그럴 리가 없네. 예, 제자로 받긴 받는데 네. 이게 40살 40대부터 군인연금이 쭉 나오는데 그걸 포기한다? 4년 6개월 정도만 더 근무하면 되는데 네. 이걸 포기한다? 저도 처음 봐요. 저도 이런 오래 거를 있었는데 네. 사관로 출신이 저렇게 쉽게 나와서 하는 경우.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봤거든요. 아. 맞냐? 아니냐? 왜 나왔냐? 질문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요. 아, 지금이라도 이 험난한. 성이야 음주야. 지금이라도 왜냐면 그때 이제 문정인 특보님이 약간 유명하니까 네. 지도 교수 제자가 이상한 사람이면 기스가 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흠집이 이제 되니까. 예, 흠집이 나니까 예. 자꾸 보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네, 막 초반부터 너무 솔직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지난주 김병기 의원님 오셨었는데 김병기 의원님 그때 다녀가시고 나서 와 정말 댓글이나 네. 주변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부럽습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예리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사안들을 분석하시는 거에 굉장히 놀랐다. 역시 김병기다 이렇게 네, 이런 얘기가 말씀들이 들려서 많았습니다. 저희도 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해보라고 했더니 원래 요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네. 요리를 잘하시는데 이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와. 네, 한번 볼까요? 아, 실제로 독립군가 나갈 때 울컥하셨죠? 네,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종찬 회장님 네. 이제 국방부 현안 개헌 끝나고 현안 질의하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 하고 개편해야 된다. 서울에 육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뭐 이 질의를 꼭 해달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육군 사관학교를 질타해달라. 네. 육사 나오셨잖아요. 네, 네, 육군 사관학교 직계 계신 분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질의를 했더니 우리 한기호 의원께서 네. 오후에 이제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지금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한테 자기가 엄청나게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부승찬 유감 표명을 좀 해달라. 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제가 그거 못하겠다. 계엄의 한가운데 있었고 늘 동원되는 것들은 육사였다. 육사 출신. 공군 사관학교가 동원된 적은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공군은 주로 위에 있어서 위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동원된 적이 없죠. 다 육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이종찬 회장님께서 그때 그냥 한설인 얘기를 이런 얘기 네.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독립군들 네, 네. 홍범도 장군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네. 비참하게 참시를 당했습니까? 네. 사실 지난 대선 때 육사 이전 문제가 또 한때 화두가 되기도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예. 네. 부승찬 의원님께서는 내일 12.3 계엄 사태 이후에 국방 정상화 9가지 제안 이래가지고 국회 현안 세미나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짧게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니 뭐 이게 사실은 정보와 외교 네. 그다음에 이제 국방이 나눠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성락 의원이 주축이 돼서 이제 외교 분야는 유성락 의원, 네. 그다음에
정보 분야는 우리 김병기 형 선배님이 하셔야 되는 거를 이제 박선원 의원이 정보 개혁 그리고 제가 이제 국방 개혁 쪽을 맡아서 저희는 그냥 그 전문가들을 섭외해서요. 네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제언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의 군대, 이제 국군조직법이나 여기에 보면 국민의 군대라는 표현은 있지만 국민의 군대가 뭐냐 이거지. 국민의 군대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권위주의적 리더한테 충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헌 네, 같은 것도 일어나고 이제 국민의 군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개념 세팅부터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강한 군대와 관련된에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AI 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군을 어떻게 군 구조와 전력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분야를 다루시네요. 꼭 해야 되는. 예, 그렇죠. 해야 돼. 예, 특히나 이번에 계엄 사태를 맞으면서 정말 군인을 개혁해야 될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길,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첩사 항상 계엄에는 방첩사요. 방첩사가 동원되다 보니까 이제 이전 정부에서 그거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결국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이 되는. 그래서 이제 방첩사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네. 이런 할 게 많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국방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트럼프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4일 오후 9시, 우리 시간으로 11시인데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있었던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 이걸 좀 짧게 편집을 해봤는데 보고 오시죠. We have accomplished more in 43 days than most administrations accomplished in 4 years or 8 years, and we are just getting started.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끔찍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럽 국가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Earlier today, I received an important letter from President Zelensky of Ukraine. The letter reads, Ukraine is ready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s soon as possible to bring lasting peace closer. Nobody wants peace more than the Ukrainians, he said. My team and I stand ready to work under President Trump's strong leadership to get a peace that lasts. We do really value how much America has done to help Ukraine maintain its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Regarding the agreement on minerals and security, Ukraine is ready to sign it at any time that is convenient for you. 일단은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차 있고 자기 사랑이나 이런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일단 깔고 가는 거고. 네. 첫 연설인데 그죠? 43일 만에 네. 대단합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의 그 의회에 와서 하는 대통령의 연설과 한 느낌도 좀 다르고 네. 이게 뭐랄까요? 그 굉장히 자신감에 찬 듯한 네. 자기 자랑도 물론 막 껴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트럼프 같은 경우를 저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거칠고 투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그 계획된 행보를 하고 있는 계산적이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맨. 예, 거래의 달인이고 자기 본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협상 결과 내가 이겨서 내가 그 협상에서 승리했고 그 협상의 결과로 승리해서 미국에 지금 이익을 주고 있다. 이걸 계속 네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시샘말로 아주 거칠은 상대를 만난 거죠. 좀 그런 용어로 얘기하면 젤렌스키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자기네들 광물 5천억 달러를 바친다고 표현을 제가 했는데 네. 바치면서 서서 머리 조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앉아서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 아주 협상도 시급했을 안 겁니다. 되게. 네. 근데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젤렌스키가 나름대로 자기의 잔수가 있었죠. 네, 왜냐하면 비록 미국에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에 좀 맞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에 자기 좀 어느 정도 자기의 인기를 더 높이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다음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서면서 서명이 될 줄 알았을 겁니다. 준비를 했다는 근데 얘기죠. 그 이상을 갖다 내다본 거죠. 네. 트럼프가 그래서 단호하게 그냥 척결해버리고 안 받는다고 그러고 군사원조 중단한다고 그러고 끝없는 코너로 몰거든요. 네. 지금 유럽 같은 데서 특히 영국 갔을 때
뭐 사람들이 우리는 우크라이나랑 같이 할 거야 그렇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어를 좀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네. 영국 수상이 그랬거든요. 다 같이 할 거야 그런데 근데 미국 갔다 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다시 한번 가가지고 다녀와라. 미국 예. 가가지고 이제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 얘기거든요. 네. 아니 뭐 알아주고 하니까 좋았다가. 네, 아주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유럽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유럽은 말뿐이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유럽이 생각할 때 충분히 행동에 나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행동에 나설 수 있을까 없을까 보니까 바로 다음 날 바로 저 군사 원조 중단해버리고 네. 끝간데가 없이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밀어버린 이유가 5천억 달러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에서는 5천억 달러를 받지만 러시아 너희 받지. 너도 동부추 지역에 그거 할 때 내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향한 제스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딜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그 정도로 해줘가지고 처리해보자면 러시아는 아쉬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14년이었던가 그 크림반도 들어갔을 때. 그때 G8에서도 빠지고 경제적인 제재도 좀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아쉬움이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기대도 있겠죠. 트럼프 네.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그냥 예견한 대로 상대방을 다루는 솜씨가 대단하다. 근데 이게 개인적인 성향으로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동안 이제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위치에서의 리더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과거서부터 쭉 자라면서 습득해온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구현되는 거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강대국이고 네. 일단 중국이라는 국가를 상대해야 될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우크라이나 같은 데에서 이렇게 안주하거나 뭐 네, 이럴 네.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로지 일기 때도 보면 중국이었거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었는데 그동안 미국의 리더들은 강대국 리더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현실주의적 시각 하에서 가는 거거든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가고 빨리 정리를 해서 지금 중국과의 어떤 전쟁에 올인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건 뭐 군사적 전쟁이 아닌 이제 어떤 경제적 전쟁에 올인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되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부터 건드리는 거죠. 러시아보다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건드렸는데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강하게 나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사과문까지 보내고 사과한 거죠. 결국은 무릎 꿇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영되다 보니까 네. 이 주변부 일종의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주변부들은 어떤 국제 정세의 어떤 이 질서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네. 미국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게끔 하는 네.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김현종 네. 그 저희 특보죠. 당대표 특보가 지금 미국에 가서 여러 그 그룹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음 주쯤 한번 모시고 네. 또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텐데 이 트럼프 발언들에서 이제 한국 관련된 발언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 저희가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아까 그 단어, 네네.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보다 4배 높다. 네. 그리고 한국을 항상 부자 나라 이렇게 비유하지 우리 뭐 않습니까? 부자나라 자판기 네. 군사 지원 많이 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다. 다 지원하고 있다. 네. 이렇게 계속하면서 일기 때보다 더 많은 청구서를 내미지 않을까. 특히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되게 부분인데요. 그 트럼프 일기 때 제가 그 방위비 분담 그때 네. 참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셨었나요? 그 저희의 목표는 그때 1조 원을 넘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일조. 네. 그 트럼프는 그때 이제 10억 달러를 요구했고요. 1조 3,500억입니다. 네네. 근데 결국은 1조를 넘겼죠. 저기 1조 한 300억 1조 한 300억 정도를 부담하는 선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그 1조가 무너졌어요. 네. 무너지면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무너져서 지금 1조 5천억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그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세워놓고 상대를 조율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번에도 아주 거칠게 나올 겁니다. 아마 방위비를 갖다 한 50억 달러 부를 겁니다. 완전 세게 불러서 그래가지고 자기의 목표는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목표는 그 목표에 아주 근접할 겁니다. 근데 저 지금 스타일이 걱정이 되는 게 그동안의 미국은 그러니까 세계 경찰 역할에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네. 근데 어쩌면 사실 근데 세계 강대국들의 역사를 보면 그게 제국주의적 성격이거든요.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침략해서 가져가고 네, 네. 그거에 변형된 그 지금부터 한 70년이나 80년 전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그때를 혹시 그때의 그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힘의 그러니까 국력 유지를 갖다가 네, 선호하는 네. 거 아니냐.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렇습니다. 지형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라 저건 본인 얘기로 거래라고 그러지만 이제 거래세가 아니라 잘못하면 자릿세 받아가는 거거든요. 저게. 자릿세가 훨씬.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받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서 진짜 세금이 4배 높다 네. 뭐 말이 맞지도 저게 않지만 뭔가 데이터에 기반한 것 같지는 않고. 예, 말이 맞지도 네. 않지만 저런 얘기 아무렇지도 한 다음에 그냥 하는 소리 같아요. 예, 네. 그런 다음에 2배 내라 그러면은 좀 깎아주는 것 같고 네.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무섭습니다. 저 정도로 비즈니스 마인드도 있고 만약에 윤석열이었다면 야 어떡할까 이렇게 정말 끔찍하거든요. 4배 다 줬겠죠. 아니 저기 노래나 부르고 있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혹시 윤석열 외교할 때 기억나시는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저 지금 그 뭐 대통령 하는 거 보면 네. 이런 겁니다. 낸시 펠로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거든요. 그것도 충격적이었어요. 네, 네. 근데 자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휴가라고 안 만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엄청난 외교적 결례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미국이 큰지.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그냥 친하게 지내니까 네. 미국을 대충 그렇게 얘기해도 난 대통령이고 너 하원의장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하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을 만나고 트럼프 확 윽박지르고 버리면요. 네. 네. 팍 수그러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 나라가 아직 구분이 우리나라,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아직 우리나라가. 구분은.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래 봐도 되는 겁니까 부승찬 의원님? 뭐 아프지만 예. 솔직히 다행이잖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 간접적으로 본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공부를 하기를 하나, 그다음에 방명록 하나 제대로 쓸 수 그렇죠. 있나. 출근도 안 하고. 예, 출근도 이제 불규칙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거래의 달인인 깜짝이야. 협상가인 생각만 해도 트럼프랑 독대를 한다, 정상회담을 한다. 그럼 다 내주는 거죠. 체형만 비슷한 것 같아요. 체형만 비슷하죠. 그래서 다 내주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저 김병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가장 크게 부르는 게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뭐 이거 4배는 꼭 받아야겠어 이게 아니거든요. 협상의 기술인 거고 상당히 실용적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뭐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카드들도 협상 카드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을 시도할 겁니다. 근데 이제 딜을 하기 전에 앉기 전에 항상 우위를 점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위를 점하는 전략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딜할 게 많아요. 뭐 조선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다음에 이제 뭐 있고. 반도체,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지금 딜할 게 많거든요. 지금 조선업 죽었죠. 원자력 죽었죠. 그다음에 제조업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의지할 때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부분 네. 이제 에너지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네. 이제 파이프라인도 얘기하고. 예, 에너지를 강조했기 때문에 일본 전략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 중에 뭐냐면 대미 수출 흑자국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게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수치를 줄이겠다라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관세를 하도 맞으니까 이제 우회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산으로 탈바꿈 시켜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다 이게 거의 동맹에 가까운 네. 캐나다 멕시코를 건들잖아요. 네. 그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에너지 수입. 네, 네. 그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동에서 수입하는 거를 얘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도 나오지만 석유 시추를 많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미국으로 일정 부분 돌리는. 그동안 비축을 주로 했었는데. 예, 돌려서 수입을 하면 이게 무역 수지 이 흑적자의 폭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협상 전략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그래도 우리는 어찌됐든 윤석열 때문에 운이 좋은 것도 있어요. 네. 당장에 미국을 윤석열이라는 그 무능한 대통령을 가지고 윤석열을 상대할 수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탄핵 기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보다는 늦어지고 있잖아요. 뒤늦게 협상할 것이다. 예, 그런 이제 거가. 학습 효과가 있는 아, 거예요. 예, 예, 그런 장점들이 장점이 있네요.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내야죠.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좀 왜냐면은 걱정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의 걱정을 좀 반도체로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큰일 저희가 났어요.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거는 어쩌면 네. 자동차일 수 있어요. 아, 왜냐면 반도체 같은 거는 현지 공장 뭐,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한 뭐 현지 공장을 지어주면은 뭐 네.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보조금 이 폐지하고 이런. 자동차는 이게 잘못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소위 하청업체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네. 원청업체가 아니고 그렇죠. 네. 원청업체들은 그래도 어떻게 좀 거기서 버텨나간다고 했을 때 원청업체들이 저 휘청거리는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네. 원청업체들이 휘청거린다는 건 우리는 사실 국내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이거 옮겨가야 된다든지 이러면은 네. 그냥 하청업체도 줄도산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 정도의 관세를 관세 부과하겠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되면은 사실 경쟁력이 상당히 굉장히 타격을 저하가 떨어지고 되죠. 예, 네, 저하가 하청업체 다 무너집니다. 진짜로. 큰일 그러니까 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는 어차피 이게 중립을 지키는 방송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그 뒤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일기 트럼프 정부를 상대해봤던 민주당의 실력. 맞습니다. 예. 뭐 김현종 특보께서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지만 또 김병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국방비 협상 그렇죠. 또 직접 해봤고 뭐 이런 측면들이 아마 차게 저희가 뭐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그래도 유리하게 그때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윤석열 때보다는 훨씬 나을 그런 것이다. 기대가 좀 국민들께 좀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도 뭐 만약 대선이 열린다면 네.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하고 경영진 100억 원대 시세 차익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들어가기 전에 네네 할 말씀 더 있어요. 예, 트럼프에 대해서 저 이게 요거는 꼭 좀 얘기를 갖다 하고 네네. 싶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다른 거 저희 들어가면- 시간 많습니다. 아니 다른 거 들어가면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북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맞아요.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게 네. 트럼프가 지금 조기에 종전을 갖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의견들이 상충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북한은 조로 저 신조약 가지고 저 외교적 성과는 상당히 거둔 상태거든요. 네. 뭐 자동 개입국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조기 종전하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왜냐면 지금 현재 저 러시아산 밀과 그 정제유를 갖다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데 그건 자기 돈을 내고 지금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은 상당한 인력 손실을 갖다 봤습니다. 전투에서 그렇죠. 쿠르스크 네. 전투에서 상당한 인력 손실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뭐 물론 그 신조약 조로 신조약 가지고 저 외교적 성과는 받았지만 네. 그 경제적 그러니까 보상이라든지 또는 그 정말로 중요한 자기네들 핵심 기술 네, 그 네. 군사와 관련된 핵심 기술에 대한 이전 같은 걸 아직 못 받았을 거예요. 아.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네네. 작년 10월부터 실질적으로 바랐던 시작했으니까. 보상을 아직은 그래서 못 받았다.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늘어지기를 바라고 있겠죠. 네. 네. 조금이라도 이거 늘어질수록 자기들은 좀 뭐 그만큼 얻어낼 게 많으니까. 거기서 네, 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저렇게 거칠게 지금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걸 갖다 굉장히 지금 저 북한의 문제에서 북한이 굉장히 그 이득이 없어서 불안해진다면 러시아랑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가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네들 참전을 갖다 공식화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침략국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조기 종전이 된다 그러면 얻을 게 별로 실질적인 걸 얻을 게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랑 훨씬 밀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적으로 지금 우리가 러시아의 재건 이런 데 뛰어들지만 그 러시아 재건 같은 건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특히 미국이 다 우선권을 가질 거예요. 네네. 러시아 돈부츠 지역을 갖는다면 돈부츠 지역 같은 경우에 그 개발 같은 게 거기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뭐 실제- 미국이 들어가겠지만 네네네. 그런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그 국익을 오로지 국익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서 그 러시아에다가 신경을 갖다가 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칠게 한다고 해서
그 중로와 멀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미국을 갖다 멀리하고 중로를 가까이 할 필요도 없지만 네네. 거꾸로도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간을 러시아 외교는 굉장히 잘해봤거든요. 예, 나름대로 네. 굉장히 잘해온 네, 외교거든요. 그리고 복원할 지금 기회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복원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오로지 외교에서 국익 그리고 신뢰를 갖다가 네. 도외시하면 안 된다. 북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깐만 요것만 하나 더 여쭤보고 그 어제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부의 정무차관에 앨리슨 후커를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일기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이 뭐 재개되거나 또 또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또 개선될 여지도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게 충분히 있는 게 지금 네. 트럼프가 자기의 그 속내를 갖다가 비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네. 네. 그다음에 김정은의 핵 개발이나 이런 것도 김정은을 조기에 다운시켜서 네. 노벨상을 받는 게 아. 자기의 꿈이거든요. 네. 그럼 노벨상 평화상을 받으면 레이건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럼 왜 갑자기 좀 늦어지고 있냐? 네. 본인이 더 생각이 나간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보면서 이걸 만약에 기축통화, 달러 기축통화, 가상자산의 기축통화를 갖다 달러로 바꿀 수 있다면 자기가 루즈벨트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루즈벨트까지. 경제는 네. 또 경제는 굉장히 빠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이걸 지금 능수능란하게 지금 하는 과정에서 네. 김정은이를 갖다 다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자, 이제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데 답을 잘해주세요. 두 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주제가 어렵다고 하시더니 네. 너무 주제 답을 어려워요. 잘해주네요. 네, 주제가 근데 제가 이제 북한 빡빡해. 트럼프가 보는 북한은 네. 과거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폼페이오가 이제 트럼프의 특명을 받고 북한 그렇죠.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의 그 회고록을 보면 재미난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안보,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지 못하라는 게 이제 기본값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하냐 이런 김정은이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부터 쭉 북중 관계를 보면 뭐 순망치안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대한 불신을 넘어 위협으로 보고 있다라고 폼페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 2기에 왔을 때 이 중국이라는 최대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러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제 연락사무소 정도까지 설치까지 간다면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중국은 진짜 나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불량 국가에 불과하지만 그냥 전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전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전략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전략적 상대로 본다. 예, 왜냐하면 네. 안 그러면 그 조그만 나라를 진짜 이 핵탄두가 이게 미국하고 북한이 솔직히 상대가 됩니까? 그런 국가를 북한까지 이제 미국이 만일에 뭐 동맹국 반열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거기가 이제 상대가 된다면은 실제 중국은 해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곳들이 거의 다 통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섭죠. 이게 예. 상당히 어려운. 어려워지죠. 예. 이제 둘러싸는 거죠. 남중국해를 둘러싸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미 1대1로 매치를 해서 이제 네. 미국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이 걸림돌이었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 문제는 이게 때마침 트럼프한테는 천운과 같은 러시아 그럴 수 우크라이나 있죠. 전쟁이 네. 발발하는 바람에 약간 기회를 잡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만 어떻게 하면 네. 결국은 이제 상당히 이렇게 경쟁에 있어서 미중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 말씀도 그 1년 예를 들어 폼페이오는 현재 지금 인사에선 배제를 시켜놨고 네. 그리고 후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용을 하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방향이 정해져 있는 방향이 것 같아요. 정해져 있긴 하네요. 왜 북한 같은 나라에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네. 단순히 원산 갈마 개발 네. 이거에 욕심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뭔가 좀 중국 견제용으로는 예. 아주 뭔가 전략적 목표가 네. 있다. 자원만 본다면은 북한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꿰뚫어 보는 이제 외교를 네. 우리는 앞으로 두 해야 분이 될 앞으로 거죠.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두 분이 됩니다.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짧게 한번 네. 그 다음 주제 하나만 좀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정황이 포착돼가지고 금감원에서 현재 이 부분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걸로 파악은 됐는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또 나오는 이름이 이종호. 똑같습니다. 이종호. 예. 이 사람이 도이치 공범 아닙니까? 네. 그렇죠. 관련된 VCR 있으면 좀 먼저 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젤렌스카가 먼저 나오는데.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영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핵심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었습니다. Дуже приємно бути. Дякую за ваш час.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건설사 삼부토건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부토건 임원진은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관련 회의차 폴란드를 방문할 때도 동행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한 7월쯤엔 1,050원 선이던 삼부토건 주가가 5배 넘게 올라 5,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젤렌스카 여사의 방한 이틀 전 한 단체 대화방입니다. 누군가 삼부토건의 참여를 미리 알았다는 듯 삼부를 내일 체크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화의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최상병 사망사고 직후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시도할 정도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 논란이 컸습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 때문에 삼부토건 관련 내용을 미리 입수하고 주가 조작에 함께 참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희 그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23년 5월 14일 이때 이제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저 사람이 멋진 해병이라는 단톡방에다가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는 카톡을 골프 3부 아닙니다. 그렇죠? 3부토건이죠. 3부토건. 예. 그리고 16일 이틀 뒤인 16일에 윤건이라고 해요. 윤석열과 김건희 내외가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 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공여 협정에 가서명을 하고 5일 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렸던 글로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여기 축사를 하는데 이때 삼부토건이 여기 합류를 해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 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원장관 공원 그리고 이거를 기회로 활용해서 삼부토건은 시세 차익을 얻은 거죠. 매우 지금 1,050원에서 이렇게 추정을 할수 5,500원. 있죠. 네. 그 실제로 삼부토건이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해외에 가지 않겠다라고 공시를 했잖아요. 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해외 사업에 나가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주가가 지금 말도 못하게 뛰었습니다. 야, 4,000원 이상 뛰었어요. 100억을 내야지. 아니 생각을 해보면 5배가 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멋진 해병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월 14일. 네, 네.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젤렌스카가 온 5월 16일부터 네.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이제 2달 후인 7월 15일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아 그렇죠. 이게 딱 그게 하나 더 이게 우연이라고 정점을 치기에는 너무나 이게 아니 근데 그럼 금방 우연이라고 조사 그러는 가능한 게 아니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 이거는 고처방정식도 아니고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네. 아니 그 당시에 주식으로 이익 얻은 사람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대단히 거래했던 사람들 금방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감원에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 이건 저는 제가 이제 짧게 몇 년 이제 한국거래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 그렇게 찾아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 말씀대로 금감원이 정말 작정하고 지금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이 흐름만 잘 쫓아가면은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그 이게- 정점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을 이게 것이다. 끝물은 끝물인가 봐요 이번 정권이. 아, 그래요? 오늘 이복현 이복현 끝물은 그렇게 얘기하더니 100억 그거 한 것 같다는 식으로. 아니 진짜 그렇게 금감원장. 얘기를 금감원장이 그렇게 금감원장이 얘기를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얘기하는 거 보고. 근데 그 주가 급등하면 통상적으로 공시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다 나와야 그럼요. 됩니다. 예, 거래 정지도 걸리고. 아, 그럼요. 이게 그런 상황인데 이 삼부토건은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너무 매끄럽게, 네. 너무 매끄럽게, 예. 네 한탕 한 듯한 느낌. 해 먹었을 것이다. 네. 윤석열 부부 등등이. 아니 그리고 멋진 해병에서 삼부토건 네. 체크하고 이거는 주가가 급등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인데. 이게 1,000원대였으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작전이 시작될 것이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젤렌스카가 올 때가 기점이었다. 네. 예. 거기에 정부와 전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적지 않다. 다 껴있어요. 네네, 다 이거 껴있다. 특검법 들어갔었잖아요. 최혜병 특검법. 그렇죠. 네네. 결국 통과가 안 됐는데
결국은 정권 바뀌면 특검법이 수두룩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다 삼부토건은 따져봐야죠. 상설 특검 같은 걸로도 아예 충분히 해야 가능하죠. 되겠죠. 네. 또 뭐 검찰이나 금감원을 제대로 못 하니까 특검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때 뭐 특검하면 이제 그때 왜 뭉갰는지 예, 금감원이 그것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돼. 왜냐하면 이복현이 윤석열 막내라는 사단 막내라는 소리가 있었거든. 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밝힐 리가 없잖아요. 이제라도 살고 싶으니까 네.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저기 뭐 요거는 요즘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하고 나서부터 이철규, 장제원 하나둘씩 뭔가 자꾸 나옵니다. 이게 검찰 캐비넷 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뭐 평? 네. 네, 이런 걸 좀 한번 이철규 잠깐- 의원은 아들. 네. 아 말도 안 돼. 몇 달 만에 네. 특정됐고 장재현 의원은 어제 JTBC 단독으로 네. 이 2015년도에 여비서 성폭행. 준강간 치상죄 본인은 네, 네. 탈당을 해버린 상황이고 부인하면서 네,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사실 전혀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소문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식화를 해준 예, 거지. 참 검경 음. 정말 검찰도 그렇지만 경찰도 네. 저희가 이번에 조기 대선 들어가서 저희가 정권 찾아오면 네. 참 들여다볼 거 많습니다. 아유, 많을 것 좀 같아요. 고쳐야 될 거 많아요. 다 봐야 됩니다. 예.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예. 네. 전 천공 좀 봐줬으면 좋겠어. 아니, 권력이라는 건 건진도. 건지는 봤어요. 건지는 압수수색 건지 이제 카카오 메시지 메시지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건지는 또 남부지검에서. 또 네. 다른 유형의 권력 사유화한 거거든요. 조직에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러면 안 된다니까. 조직이. 그걸 갖다 몰랐으면 모를까. 다 우리들 제가 알고 있었을 정도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 90%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또 이철규 의원 또 재밌는 거 나오더라고요. 네. 뭐 당사 앞에 뭐 그 뭐라고 하죠? 이번에 마약을 거래하려다 걸린 그 아들, 네. 그래 부인 이름으로 식당을 또 운영을 해가지고 네, 그것도 조금 논란이 논란이 될것 조금씩 같아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장제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본인이 난 탈당할래 나가면 일반적으로 징계를 먼저 때리느라 이 탈당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네. 먼저 징계부터 하고 조사하고 징계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자체의 윤리가 다 사라진 무너진 것 것 같아. 이거는 정도면 당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요. 얘기 안 하고 나가버려요 그냥.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죠. 수석부총장 하셨었으니까.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 네. 제명시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네, 그렇게 해서 제명을 네, 먼저 하고 탈당 못하고 제명시켜야죠. 탈당을 그렇죠. 못합니다. 그렇게 윤리위원회 하는데 먼저 들어가서 회부해서 네. 회부해서 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네. 결과 후 탈당을 처리합니다. 문제가 되면 이렇게 조용히 도망가고 명예 회복해서 오겠다 이 메시지만 남겨놓고 도망가는 말이 거는 됩니까 이게? 저는 이거는 아주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럼요. 매우 굉장히 중대한 큰 범죄를 범죄인데. 저질렀는데. 자, 아무튼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보니까 저 김병기 의원님은 퇴근 시간 4분 전이라고 저희한테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네. 현안들 잘 짚어주시고 특히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 두 분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뒤에 AI 인재 양성에 대한 홍성국 최고위원의 발언 저희가 좀 VCR로 좀 함께 보시고 민당의 전략동 천준호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나 AI는 이게 국가 총력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국가 대항전이라고도 용어를 써야 되고요. 거의 전면전이 붙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만든다는 AI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가 무려 1조 달러가 들어간다는 투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과 연방정부까지 개입해서 하고 있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YS 정부 때 한전과 KT를 민영화하면서 국민주의 형식으로 팔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국민들한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고 중산층을 육성할 때도 이런 국민들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게 되면은 훨씬 용이한 정책이 되고 또 국민들이 우리 기업을 사랑하게 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정책은 YS 정부에서도 박정희 정부에서도 전두환 정부에서도 다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YS 정부를 사회주의라고 부르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특별한 손님과 함께 정책과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좀 모색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은 즉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부터 이렇게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거를 가르마를 탁탁
탁탁 타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비공개 회의 같은 데서도 당대표께서 굉장히 경청해서 의견을 듣는 의원님입니다. 자, 민당의 전략통 천준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비공개 회의에 강한 천준호입니다. 비공개 회의 정말 비공개 회의 강하시. 두 분 한준호, 천준호, 오늘 준호 네. 대입니다. 저희가 이름이 한자도 같아요. 아, 똑같습니까? 네, 한자도 와. 같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 천준호원 두고 예지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저도-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요건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잠깐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천준호 의원이 단체방에 국회로 모여야 한다고 글을 올린 시간은 10시 28분이에요. 네. 저도 저 깜짝 놀랐어요. 계엄령 지금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이미 올리셨네. 네. 연락 받으셨어요 미리? 계엄이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집에서 이제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TV에 윤석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꺼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나와서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뭘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텔레그램을 제가 먼저 바로 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엄 선포라는 글자를 미리 써놓고 있다가 계엄을 선포합니다 할 때 바로 딱 눌렀죠. 다음에 국회로 모여합니다. 이게 윤석열 얼굴 보자마자 저거 계엄령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까? 아니 실제로 한 8월 작년부터는 네. 계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긴장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저 계엄 아니야 혹시? 막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겠다고 싶어서 쭉 봤는데 계엄 선포하는 걸 보고 그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미리 좀 쳐놨다가 계엄 선포를 한다 할 때 딱 누르셨군요. 왜냐면 빨리 의원들한테 네. 알려서 네. 의원들이 거기에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올린 게 이제 국회로 모여야 국회로 합니다라고 모여라. 모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바로 올렸죠. 근데 저 메시지를 다들 보통 저 상황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항상 조금씩 시뮬레이션 했지만 어떡하지? 하는데 단톡방에 저 글이 올라온 걸 보고 국회로가 빨리 의사결정이 이게 모아진 가장 거예요. 중요한 거죠. 네. 정말 1분 1초가 빨리 아깝게 결정해야 저도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했는데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랬다면 다 망했을 겁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예지력, 저런, 예지력. 네, 진짜 저런 감각 갖기가 쉽지 않은데 예지력이요. 그 당시 저도 이제 국회 앞에 있다가 그 천준호 의원님 올려주신 글 보고 그냥 무조건 국회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사실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 전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내시기도 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그 당 지도부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오늘 의견을 들어보고자 모신 거예요. 대표께서 최근에 했던 발언 중에서 이재명 K 엔비디아 발언. 아하. 네, 이걸 가지고 뭐 사회주의, 뭐 색깔로 이런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늘 그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 그리고 저희 이제 지지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거나 또는 계속 언론에 휘둘리는 경향들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 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엄청난 저는 완전히 생산성의 국민의 일부를 의해서 공공의 영역이 갖고 똥꼬를 있으면서 찾고 국민 모두가 나누는 시대도 그런 얘기 가능하다면서 좋습니다. 또 이 엔비디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기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꺾는 발상이라고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방법은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야, 저거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냥 국민의힘의 저런 공격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네, 국민의힘이 똥볼을 찬 똥볼 거죠. 찼다. 이 사안을 한번 잠깐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아마 너무나도 다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아실 부분일 텐데 지금은 첨단 산업은 사실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AI 산업 같은 경우가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로 막대한 양의 투자가 있지 않으면 그 산업을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GPU 한 장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10만 장 정도를 모아서 센터를 하나 만들려면 대략 5조 원 정도가 진짜 투자가 돼야 어마어마하네요. 되는데 국가가 필요하죠. 그래야 AI와 관련된
뭐랄까 연구 개발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간이 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걸 예를 들면 돈을 모아가지고 민간이 하긴 사실 쉽지 않은 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만 이 저변도 확대가 되고 또 거기서 산업도 발생을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기업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투자를 나서는 그 산업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잘 보시고 계신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 적극적으로 사실은 국가가 그 산업을 선도하고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면 사실은 국가 대항전을 이겨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 AI 산업에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져 있다고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GPU도 한 2,000장밖에 최신 기종은 안 된다고 해서 그거 갖고는 도저히 이 경쟁을 해 나갈 수가 없는 네. 정말 위기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바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짧은 시기에 좀 이 AI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된다. 그런데 국가가 그냥 세금으로 투자하고 말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원하고 말 게 아니라 투자를 하면 그 지분이 유지가 돼서 네.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나 유럽에서도 많이 이런 사례들이 현재 있는 상태이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만. TSMC라고 하는 대만, 게 네, 들어보셨죠? 네. 이게 1987년도에 만들어진 공기업인데 당시 대만 정부가 48% 지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이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이 50%가 넘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세계적인 네. 기업인데 이 기업도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다는 거. 그렇죠. 뭐 싱가포르, 그리고 테마스 우리나라 그렇죠. 국내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 포스코도 사실은 포철이잖아요. 네네 포스코가 정부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뭐 전환이 되면서 예를 들면 주식을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네.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주식을 나눠서 소유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인데 그런 정책을 하자고 하는 것을 이것을 사회주의다. 아니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네, 사실은 네. 분배나 이런 네, 얘기를 한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지분 공유 이런 얘기가 사회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는 제대로 내용도 보지 않고 네. 아마 언론에 나온 그 기사 제목만 보고 그렇겠죠, 아마도. 막 이렇게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제 이야기가 됐고 네. 그야말로 똥볼을 찬 모양새인데 네, 네. 내용을 조금만 아시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최상목 네. 만약에 이게 사회주의면 최상목도 사회주의자입니다. 오늘 최상목이 예. 네. 발표를 했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도 네. 적극적인 예를 들면 AI 뭐 반도체 이런 바이오 이런 산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금 투자를 하겠다. 예를 들면 지원도 하고 또 투자 방식도 같이 똑같네요, 지금. 병행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금액이 네. 얼마입니까? 제가 대략 보니까 한 50조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50조.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산업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국가가 투자한 돈에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만약 세금으로 지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한 것을 다시 국부로 네.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분배할 수도 있게 너무 되는 당연한 거거든요. 거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같은 데서 여기서 투자를 하면 네. 국민연금이 활성화되고 예.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노후가 더 탄탄해지고 안정화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진짜 때문에 큰 선순환 구조가 네, 만들어지겠네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해야 네. 될 문제인데 어쩌면 당연하고 좋은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네. 비판을 하려고 사회주의니 뭐니 온갖 얘기를 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저는 상황이네요. 정말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든 예. 그 정치인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맥락과 내용을 잘 살펴서 어떻게 생산적인 논의가 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무조건 이재명 사실은 죽이기 또 이재명 그렇죠. 욕하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내용을 네. 살펴보지 않고 막 달려들었다가 지금은 사실은 앗뜨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같고 마침 또 때마침 정부에서 오늘 최상목 50조 대행이 규모의 최상목이 50조. 국가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발표하면서 사실은 더 궁색해진 그런 상황이 궁색해졌죠. 됐다고 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네.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금 그래도 제가 생각이 좀 있으신 분으로 경제 보입니다.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공상분설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그랬다가 네. 조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다시 올린 글을 바꿨습니까? 이제 봤더니 핵심은 30%냐 아니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예, 핵심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혁신 기업을 만들 수 있느냐 그 그렇죠. 방안을 논의하는 게 핵심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거 네. 제대로 짚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하고 싶고 더 고민하는 얘기도 그런 부분이죠. 아하. 어떻게 그런 혁신 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 수 만들어내느냐. 있을지 또 네. 거기서 생산해낸 부를 어떻게 국민과 잘 나눌 수 있을지를 그 방안을 연구하고 그걸로 논쟁을 하는 것은 그럼요. 생산적이거든요. 사실 예. 정치의 핵심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맞습니다.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거를 한정된 자원을 고민하는 어떻게 거거든요. 쓰냐, 어떻게 분배하냐, 이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네. 생산적으로 이어지면 좋겠고 네. 아마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와 관련해서 토론하자 그러면 네. 이렇게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하지 말고 네.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 방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네.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런 논의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죠. 네, 저희가. 천준호 의원님 이제 말씀 중에 미국도 이제 이런 결정했다는 게 아마 그 국부 펀드에 대해서 네, 네. 네. 트럼프 정부에서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국부 펀드를 조성해라라는 행정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이 규모가 그러니까 2조억 달러. 2조억 달러입니까? 2조억 달러인데 얼마입니까, 그러면? 현재 1위가 노르웨이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예, 되고 예. 중국이 1조 3천억 달러 규모 네. 정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가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한 걸 갖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네. 토를 달아서 비판을 하려고 사회주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흐름을 모르시는 겁니다. 네. 지금 세계는 국가 대항전으로 주요 산업의 그렇죠. 경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뭐 바이오, 뭐 AI 산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네. 미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업 네. 정책을 펼치는 게 추세다. 네, 그에 말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다.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네. 또 좀 있으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뭐 네. 청년 그 관련돼서 정책 얘기하려고 하는데 윤희숙 여연 원장이 네.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나 삼성전자 지분 30% 내놓으라 협박받으면 아이고 연락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왜 합니까? 네. 이게 뭐 이분도 윤희숙 이분도 경제 전문 하셨던 분 근데 아닌가요? 그분 멀쩡한 분인지 알았더니 최근에 보니까 뭐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막 그 사실은 막말도 막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이 마치 뭐 음란 영상을 본 것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막 표현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제가 기대했던 옛날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고요. 정말 미천이 드러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사실은 크게 반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예전에 본인 부친 땅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도 네. 못 하셨잖아요. 네. 이건 이제 그만둠으로써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이렇게 외통수에 걸리면 다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그 당원들과 이제 지지층들, 국민들의 그 물음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늘 저희가 매번 매일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과연 탄핵이 언제 될 것이냐. 언제 되느냐.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보도였던가요? 어디를 보니까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당분간 미룰 수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게 한데 좀 걱정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판단을 왜냐하면 하고 계십니까? 헌법 재판관 임명도 안 하잖아요. 네.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있는데 혹시나 파면되더라도 선거 날짜 안 잡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를 좀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다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 헌법에 보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네. 거리된 경우에 네. 이제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도록 이렇게 그건 이제 많이 되어 알려져 있고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공선법에 따르면 네. 어, 공직선거법. 예,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은 50일 이내에 선거 일정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일 이내. 네. 그러면 권한대행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열흘 정도. 네, 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3월 14일 정도 만약에 파면 선고가 있다고 가정을 탄핵 할 심판이, 경우에는 예. 5월 13일이 한 60일 정도 되는 날인데 5월 13일, 네. 그럼 5월 13일에 선거를 이제 한다고 봤을 때 네. 그 일정에 대한 공고를 50일 전. 50일 전에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10일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계산해서 해야 될 텐데 네. 선관위나 뭐 아니면 그 헌재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한 네. 뭐 일정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행정부 안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탄핵 심판이 내려지고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면 선거 일정을 정하고 공고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제 해줘야만 전체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혼란 없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예. 최상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예. 그렇죠. 선거 일정을 공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겠죠. 하느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또 하고 부작위 계십니다. 해봤자 위원 해봤자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상까지 뭐 해야 이런 되나 사람이 다 봐요. 있어요. 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네. 이 분이 한 행태를 보니까 그런 상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저희가 지금 예. 그렇죠.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해서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임명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네. 아니 어저께 뭐 국무위에서는 그랬다면서요. 헌재의 심판 결과를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봤다면서요. 그걸 왜 물어보는데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국무회의 왜 거기 왜 그걸 합니까? 아니 헌법위에 국무위원회가 아니지요. 국무회의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뭘 결정합니까? 아니 거기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한대행이고 국무위원들입니다. 네. 그 국무위원들 다 자격 없습니다. 네. 말도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네. 만약에 최상목이 법이 정한 일정이 물론 50일 전에 공지하게 돼 있지만 50일 필요 없습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바로 하면 됩니다. 예. 다 미리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행정이 원래 그런 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월 14일 날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면 바로 사실은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사실상 친위 구태타다. 그것도 구태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이 정한 것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연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친위 쿠데타로 전 규정해야 한다. 그 쿠데타 범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뭐 최상목이 워낙 자기 소신과 주관이 없어서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해서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망설이거나 안 되면 물론 저희도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제2의 쿠데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친위 쿠데타로 역사가 평가가 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한치의 예를 들면 허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탄핵 심판과 동시에 선거 일자를 바로 공지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것과 또 연계해서 이제 하나 이제 궁금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권성동 대표는 6월 23일인가요? 그 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를 다 끝내야 된다. 대법원까지 다 끝내야 된다라고 특정 일자를 지목을 그 말 하고 중에 있고. 앞에 저기 좀 놀라운 게 네. 대통령 될 거를 전제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되니까 재판해 네. 달라고 그 말씀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웃겼었음 저는. 되더라도 뭔가 장치를 걸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이런 기사들도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우리가 알 수 없게 지금 뭐 헌재를 압박하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 대선 기간을 6월로 넘겨서 이 일자들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궁금증들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완전히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죠. 네. 그들이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그들이 않다. 헌정 파괴 세력임을 스스로 이제 자인하는 것이고요. 네.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그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상 대선은 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웃겼어요. 저는. 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저렇게 있으면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안 거고 되죠. 그리고 적어도 국민들한테 사실은 대세는 정해졌고 거의 파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여전히 저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대선은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당권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소위 당권 노리는 사람 말하는 많네. 구구 세력들에게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이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강훈 또 뭐 소년보 목사 네, 뭐 네, 이런 네. 분들이 그 전한길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사실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기에 맞춰서 당을 운영하고 결국에는 당권을 유지해서 권력을 자기네들의 그 얼마 안 되는 한 준 단위 그 권력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쏟아내는데 정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기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 그리고 나서 대선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요즘은 근데 여론 자체가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 특히 전략기획위원회 같은 데는 뭐 공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많이 벌이시고 우리 당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일 대선 모드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을 한번 진단해 봐주시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은 내란 종식이 이제 1번인 상황입니다. 네. 말씀도 하고 걱정하셨던 것처럼 헌재 탄핵 심판이 아직 남아 있고 저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 상황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각심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의 제1번 과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란 종식이다. 내란 종식.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파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일단 1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내란 종식은 무엇이냐.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상황을 전복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고 그들이 뭐 집회도 하고 있고 구구화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사실은 맞습니다. 국민의힘 구구정당으로 이제 변신시켰거든요. 예. 그것은 내란 세력들이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게 만든 정당으로 국힘을 바꿨다고 이제 봐야 되고 이미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 세력들이 파면 이후에
재집권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집권을 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면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1호 당원 낸 그 윤석열이 파면을 당해가지고 다시 치러지는 대통령 네. 선거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지 않는 게 맞는 것이죠. 책임 네. 정당이라면. 근데 그런데도 낸다고 하면 국민들은 단호하게 그 내라는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는데 뜻과 온 힘을 좀 모아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잘 기획하고 만드는 게 지금 우리 당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또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네. 가장 우선시 두고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양당의 결집은 뭐 사실 기정사실화하고 요즘 특히 저쪽에 극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네. 요즘 중도층의 표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그 국민의힘이 자칭 보수를 이제 참칭하면서 네. 그 영역을 대변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노골적으로 사실은 구구정당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가 사실은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네. 그 누군가는 그분들의 생각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제기한 것은 네. 우리가 실용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관점에서 정책과 태도를 가지고 네. 중도 보수까지 챙기겠다. 그리고 거기까지 예를 들면 대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국힘이 구구화되면서 거기가 비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를 방치하면 구구가 거기까지 영향을 확장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구를 소수화하고 고립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중도 보수까지는 우리가 함께 대변하면서 이 헌정수호라고 하는 큰 원칙 안에서 이번에는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 대선을 좀 치러야 만약에 파면 이후에 벌어질 정권 교체 국면 대선 네, 국면을 네. 함께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 질문으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벌써 끝났어요?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시간 제한, 끝나는 시간은 제한 받아요. 네. 저희는 출근은 있지만 퇴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네. 네. 이제 중도층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긴 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죠.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있었던 이제 우리의 그 지지층 즉 집토끼는 이른바 어떻게 할 집토끼. 것이냐, 네, 예,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클릭을 하다 보니 우리 지지층들을 좀 놓치는 것 아니냐라는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그러니까 언론의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만일 당원분들에게 이렇게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말씀- 우클릭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클릭이라고 한 것은 그 필연코 이제 좌클릭을 동반하게 되고 네. 그럼 우리 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지금 우리 당이 가려고 하는 노선은 실용 노선입니다. 그래서 계엄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가적인 위기가 내란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그런 위기인데요. 그렇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면 그것이 보수의 정책이든 진보의 정책이든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용 노선이고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입장을 사실은 여태까지 이 뭐 시장 도지사를 해오면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실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해 오셨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현 요소를 견지해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좌클릭했다, 우클릭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네. 일종의 언론의 이제 비판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실용이다 우리는. 그렇죠. 무엇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민주당이 역사적 전통 위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네. 앞으로도 그 일관성은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옆에서 많이 네. 보는데 진짜 바쁘세요. 네. 잠은 잘 주무십니까? 요즘? 네, 그럼요. 네. 큰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당 지도부들이 실은 지역에 자주 못 내려가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좀 어려움들도 좀 있고 한데 천준호 의원님 오늘 오신다고 하니까 댓글도 그렇고 응원 글들이 굉장히 많이 되게 많습니다.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기가 좋으세요. 한준호 의원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많으셔요. 네. 투준호라고 이렇게 댓글들 올라오고. 아니 근데 의원님들 투준호. 중에서도 예. 한준호 부를 때 천준호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한준호 부르는 분이 계세요. 네. 네. 저희 아내가 늘 그런 얘기 합니다. 어디 가면 한준호 의원 옆에 서지 마라. 네. 오늘은 옆이 아니라 화면 보니까 의원님께서 가운데에 계십니다. 두 분 다 훈훈하십니다. 네. 투준호. 앞으로 이제 당 전략과 관련해서 늘 이렇게 중심 잘 잡아주시고 물론 저희가 비공개 회의 때는 격론이 벌어집니다. 아주 격론이 벌어지는데
그 경론 사이에서 중심 잃지 않고 늘 잘 잡아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상태 저희가 탄핵 결정과 그리고 이제 대선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역할 좀 충실히 해주시고 큰 역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천준호 의원님 저기 그 후원 계좌도 좀 같이 좀 올려주세요. 한번더 후원 올려주십시오. 잘 들어오긴 네. 할 텐데. 네, 그래도 천준호 의원님 네, 나오겠습니다. 후원도 좀 많이 좀 네. 부탁을 드리고 네, 저희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정리해드리고자 했던 내용들 여러분 다시 보기 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봐주시고 우리 델리민주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꾸알입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